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박현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특종 폭격기라고 해야 되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취재 현장을 용감하게 뛰어다니면서 취재 일선에 계신 두 분 기자님 모셨습니다. 시대가 지금 상당히 하수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대의 마음으로 그리고 광고주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광고 2개 중요하죠. 소개하고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광고냐 하시지만 이 시국에 광고로 저희가 튼실하게 취재 편의점을 잘 지탱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같이 작은 회사에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연대의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가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는 벤스랩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이거 설마 아직도 되게 없으신 분,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에다가 4가지 특허 성분까지 추가돼서 효과 빠른 릴렉싱 크림이 뭐냐? 바로 벤스랩의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4가지 특허 성분 뭐가 들었어요?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장미꽃 추출물, 양파 추출물, 발효 동백 오일 그리고 보리지씨 오일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요. 평소에 쑤시거나 결리면 파스 붙였다가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면서 파스 화상 입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제품은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피부 진정 및 보습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분들께도 아주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를 때 살짝 그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요. 파스처럼 아주 강한 냄새가 나거나 끈적임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후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평소 파스만 사용하시던 부모님께 드렸더니 엄청 부드럽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시고요. 어깨가 찌뿌두둥할 때 바르면 시원하고 금방 풀리는 느낌이 파스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면 찜질하는 듯한 효과가 바로 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 아주 자자한 그런 상품인데요. 사장님께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품 구매하시면 동봉해드리는 체험용 샘플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용 샘플 먼저 사용해 보시고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면 본품 개봉하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반품하시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울러 취재 편의점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체험용 샘플을 2배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요. 1+1 이벤트 현재 진행 중이니까 부담 없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베니아몰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어깨 아플 때 이 상품 바르는데요. 코도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상품은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가려움 완화제이에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저도 정말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인데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그리고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습관처럼 계속 긁고 있다 이러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면서 보채는 아이들 그리고 약 쓰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시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m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200ml 제품 구매하시면 45ml 휴대용 증정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효자손 큐는 좀 네. 기자들한테도 유용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아요. 써보고 싶은데 새 거라고 가지고 예. 그 기자들이 예. 노트북 할 때 손목을 많이 쓰고 맞아요. 손목도 그렇고 어깨 진짜 좋고요. 이 사장님께서 정말 그 상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마 지금 이 순간 취재 편의점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광고 괜찮았습니까? 좋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 프로그램 도와주시는 연대의 마음으로 네. 예, 협찬해 주시는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구매에 그리고 또 상품이 나쁘면 모르겠는데 상품이 좋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글루타셀 꼭 한번 사보려고요. 요새 피부가 진정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네, 내란성 피부염이라고. 내란성 피부요. 예, 사실...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써봅시다. 네. 예. 자, 화가 계속 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요즘에 예, 진짜. 많이 답답합니다. 예.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는 돌았어요. 법조도 저도 취재해 보니까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법리로 하면은 마땅히 인용인데 그게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야. 뭐 정무적으로 판단할 이런데 진짜 그랬어요. 저는 이번 판결을 딱 보고 이번 결정을 보고 헌재가 원래 좀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헌재 결정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어요.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구나. 예, 본인들도 사실은 이게 정무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이 지금 판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득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파면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각하는 게 더 이 사회적 이익이 크다. 이른바 이익 경향을 했죠. 그렇죠, 이익 경향.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그러면 다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그거 영향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전광훈 목사도 아니죠. 전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정말 지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집회를 그렇죠. 평일에도 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론이 보수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가 닿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법의 평양을 따진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중대성이 있잖아요. 그 한덕수에게. 그쵸. 그리고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제대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헌은 했는데 파면은 아니야. 위헌을 했으면 파면을 해야지. 위헌을 했는데 파면은 아니야.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어. 너는 봐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했는데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고 저는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다른 관점에서 환율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좀 해볼게요. 이거를 그 말로만 무슨 어제 안철수 의원도 인터뷰 나오셔서 무슨 가계부채니 뭐 대외 경제니 지금 트럼프니 뭐 이걸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국정 안정 위해서 총리가 돌아올 필요 있다. 이런 지금 헛소리 하시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환율 제가 이거 날짜별로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 환율은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구글에 환율 치고 들어가 보세요. 네. 어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버티거나 복귀할 때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그 계엄이 12월 3일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우파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보세요 그냥. 이건 데이터니까 12월 2일날 1,402원이었어요. 달러. 원달러가. 근데 12월 27일까지 1,470원까지 오릅니다. 네. 이게 거의 여기서 한 5% 오르거든요. 맞아요. 이 순간에. 근데 12월 27일이 언제냐면 한덕수가 탄핵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리고 한덕수가 탄핵되니까 진정이 됐어. 바로 이제 이게 여파가 한 2, 3일 가거든요. 네. 3영업일에서. 그러니까
1,476원을 찍고 내려옵니다. 네, 쭉 내려와요. 한덕수 탄핵 때니까. 한덕수가 있을 때는 환율이 솟았다니까요. 계속. 네, 치솟았죠. 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1월 27일에 1,429원 하다가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된 날이죠. 예, 다시 솟기 시작합니다. 예, 구속 딱 나오자마자 3월 7일에서 10일 날 바로 환율이 10원 올라요. 바로. 예, 그 2, 3일 사이에.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있죠. 3월 18일 날 1,443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덕수 풀려난다 막 할 때 그래서 어제까지 1,465원까지 올라가지고 오늘도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환율은 지금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제가 뭐 이 환율의 어떤 작동이 모든 게 다 한덕수 때문이다 말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이런 우연의 일치를 지금 3번, 4번이나 겪으면서 사실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해외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위험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불확실성. 네. 이미 환 그래프는 그렇게 나오는데 헌재 재판관 그리고 정부에서만 자기들이 뭐 경제 안정을 위해서다. 정치인들만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명확한 걸 들고 와야지. 네. 다 인상 비평, 다 경제 안정. 그래서 어떻게 안정이 됐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안정이 됐다는 근거를 갖고 오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덕수 효과다 지금. 예. 이미 대외 이게 신인도가 추락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다. 예. 지금 이런 시그널이고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또 그 한덕수 총리는 예. 헌재는 어제 요건 짧게 하나만 어차피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헌재는 어제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자가당착의 논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네. 그러니까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임명해라라고 권한정이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8대 0으로. 맞아요. 8대 0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야 대행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임명하지 않은 사람을 예. 지금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저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그게 그렇게 너무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헌재가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네, 앞으로 시키지 마 그런 거. 이정준 세다. 네. 아니 왜 못하다. 어차피 내가 시킨 거 하지도 않는데. 네, 뭐하러 있어. 왜 내가 선생님이 네. 학생한테 야 신발 가방은 무조건 그 걸상 뭐 예를 들면 옆에다 해. 네. 근데 앞에다 흙더미 좀 던져놨어. 네. 근데 말 안 들어. 네. 그거 다시 걸상에 걸라니까 안 들어요. 네. 안 듣는데 선생님이 아 그래 바닥에 둬도 돼.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죠. 뭐하러 시킵니까? 앞으로 신발 신고 다니지 교실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네. 권위가 무너졌고 네. 이거는 이번에 헌재 위기가 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법학자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안이 지나고 나서 진짜 헌재의 위상과 기능과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는 지금 당장에 네. 이제 그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제 의당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는데 국민들께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소개할 때 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그런 보이고. 불안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흐름을 꺾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걸 무슨 공포를 조장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단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아니, 헌재가 그럴 리가 없어. 법률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그랬는데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구속 취소를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그냥 직무유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구속 취소를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위기의 시그널을 가지고 모든 좀 감각 기능을 다 동원을 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국민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이 목소리를 내야 돼. 저는 사실은 목소리 내는 것들은 광장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리고 연대감을 좀 느끼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포스트 탄핵 이후에 이런 것에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봤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서 목소리 내는 것이 어떻게 여론 형성을 하고 그것이 또 헌재가 닿는다, 예. 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 선배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기자들은 요 취재 현장에서 여러 정치인들도 만나고 법률가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보적 성향의 법률가도 만나고 보수적 성향의 이제 법률가들도 만나면서 이제 종합해서 기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정주 기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그 기각 사태 이후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취재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을 저는 이제 우파 쪽 국민의힘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예, 있고, 국힘. 예. 이 이제 민주당, 진보 쪽. 만나는데 예. 짧게 요약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게 사전 포석이라는 거예요. 사전 그러니까, 포석. 기각을 내주고, 한덕수 내주고. 내주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트집 못 잡게 예. 완벽하게 해놓고 예. 꼼꼼하게 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든 뭐 다음 주로 넘어가든 조만간 4월 18일 전에 두 명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인용으로 낸다. 아, 인용 결론이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뇌피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게. 본인들이 뇌피셜이지 그 헌재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황을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힘 쪽. 네, 국힘 쪽. 예. 이거 완전 신박한 논리인데 저도 한 음모론 하는데 예. 더해? 제가 들어도 야.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다 그냥. 음모다. 예. 음모다. 네, 음모다 그냥 음도 이건 아니다. 컨스피레시다. 이거는 그 정도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가 발전일 수도 있지만 그 한덕수를 원래 각하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덕수는 각하다. 8대 0. 각하다. 예, 그러니까 8대 0으로 각하? 이게 4대4가 나오면 각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복형 재판관하고 다 이제 한 예. 명 더 꼬셔가지고 예. 이제 중도 김영두 예. 해서 이제 김영두까지 해서. 해서 각하가 나오려고 한 거를 예. 내부에서 기각으로 양보를 해준 거다. 왜냐면 이게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한데 기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뭐 각하 기각 이렇게 나오면 기각으로 되거든요. 예. 각하는 그러니까 각하하고 인용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게 엇갈릴 때는 대부분 기각으로 돼요. 기각. 예. 근데 예.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계선 재판관이나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네. 그때 최상목이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되고 최상목 대행이 와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네. 앞단을 흘러가 보면 만약에 한덕수 지금 총리가 각하가 나오게 되면 예. 이게 원인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한덕수 그렇지. 총리는 예. 총리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었는데 예. 각하가 된다는 거는 내려올 이유가 없었는데 내려왔다는 즉슨 최상목 대행의 판단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극우 쪽에서는 우파 쪽에서는 국힘에서는 예. 그렇게 해서 각하로 날려버리면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무용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6명이 되는데. 네, 6명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음모네요. 음모. 네, 그거를 막으려고 빠터를 했다는 거야. 누구랑 바터를 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끼리 아, 진보 보수가 네. 재판관들끼리. 네, 그럼 이걸 기각으로 하자. 예. 각하로 하지 말고 기각으로 한 칸 낮추고 예. 대신에 그럼 정계선 재판관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그 자리와 한쪽 저울은 자리 두 자리 헌재 재판관에 네. 한쪽 저울에는 각하냐 기각이냐 예. 요걸 바꿔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각으로 낮추면서 기각으로 낮추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데는 민주당한테 좋은 거야. 받아준 거네. 네, 민주당한테 예. 야 너 보수 쪽. 그래 내가 각하할 건데 보수 입장에서는 예, 각하할 건데 기각으로 낮춰줄게. 예. 예, 대신에 기각은 해. 그럼 내가 두 자리는 자리는 보장해줄게. 내가 보장해줄게. 예. 이렇게 이제 딜을 했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국힘 쪽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예. 이 시나리오의 연장선 보면 고로 윤석열은 각하다. 아. 예, 요렇게 빠터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딜을 했는데 아니, 여기서 개연성이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논리적 그렇죠. 개연성. 진짜 음모죠. 그러니까 음모예요, 음모. 그러니까 논리가 예, 없으니까 예. 음모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 왜 가까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딜을 했는데. 예, 한덕수 이렇게 딜을 했고 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딜이 되겠냐. 네. 한덕수는 이게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자리로 딜을 했는데 네. 윤석열은 뭘로 딜할 거냐. 이제 이 소리예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냥. 제가 헌재 쪽하고 네. 법률가들 좀 취재해 보면. 네. 그래서 그래서 각하 거리는 건가?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앞단과 뒷단이 똑같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 이런 여론을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음모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쵸. 얘기고, 바람, 희망. 예, 그쵸. 예, 불가능한 그쵸. 얘기고 그쵸. 그리고 또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이 예. 망상이 제일 정확한 저는 표현이다. 망상이라 생각했어요. 망상에 해당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들끼리는 이런 망상, 헛된 망상을 꿈꿀 수는 있으나 현실의 영역에서는 불가한 주장에 불과하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 밖으로는 이제 각하 뭐 기각 얘기하시는 분도 윤석열. 근데 실제로는 인용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윤석열 인용될 거다. 네, 8대 0이냐 7대 1이냐 뭐 요런 싸움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왜 7대 1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들이? 이번에 이번 결정 헌재 결정을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이랑 그 정계선 재판관 굉장히 갈등이 있다라는 게 예.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밭글도 많이 돌았고 찌라시 그렇습니다. 형태로 그리고 이건 사실 저도 찌라시 받기 전에도 먼저 이제 얘기가 돌았던 건데 그 대판 싸웠다라는 거죠. 예, 예, 그 두 예. 재판관께서 뭐 그리고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는데 예. 여성이었다. 뭐 네, 이런. 그 이제 뭐 상스러운 욕까지 막 오고 갔다. 그 이제 썰입니다. 이건 썰인데 썰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한 분이 또 밭글에 욕은 없었는데. 네, 모 재판관 저는 이제 밭글을 안 봤어요. 취재가 되는 네, 전원이죠, 취재, 전원. 전원의 전원을 예. 들은 건데 이제 예. 모 재판관이 모 재판관에게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앞으로 너가 하는 결정에 무조건 반대로 간다. 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Anything bu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합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의원들도 그럼 7대 1이 나올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그 네. 일은 누구예요? 그러면 7대 1에서 1. 김복형? 그렇게 보는 거죠. 그쵸. 네. 안에서는. 김복형. 네. 그러면 각하한 정영식과 조한창은 인용에 손을 든다. 근데 이제 다수가 인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다 재판관분들은. 그래서 예. 보통 이게 8대 0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헌재 그렇죠. 결정은 네. 왜냐하면 지금 뭐 7대 1이 나오던 6대 2가 나오던 이게 분리된 결정이 나오면 네. 이 국민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허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8대 0이 나오는 결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분들도. 이제 어제 모두 7가지의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밭글이 돌았는데 저는 이 밭글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들 법률가들 또 물어봤어요.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복형 정계선 맞장설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한덕수 결정문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 위반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맞아.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러니까 결정문을 썼기 때문에 맞장은 맞다. 그리고 문영배 대행에 대한 주도권 상실론이 있었는데 원래 없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대행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끼리 다 이게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주도권을 갖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이거는 오판이다. 그리고 뭐 차기 소장을 둘러싼 알력 다툼설 이것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김복형 중심으로 조한창, 정영식 기각 또는 각하설 이거는 이제 취재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고 뭐 블라블라 이제 쭉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그 밭글 형태의 글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이걸 토대로 또 저 같은 사람도 취재를 하게 되고 사회가 불안하면 정말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네. 어제 진짜 많은 얘기들이 돌았어요. 진짜 많았죠. 실제로. 네. 네. 어떤 그리고 얘기들이 돌았어요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기자들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뭐 이제 탄핵 기각이 됐든 아니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인은 아니다. 메인은 어쨌든 윤석열이다. 그렇죠. 네.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그러니까 지금 4월설, 5월설까지 나오고 네. 6월설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월? 네, 6월설. 그러니까 이게 6월 12일 설.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사실 이게 진짜 음모론인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친문 쪽에서도 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그 두 임기가 끝나는 그 두 재판관에게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너무 부담을 지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4월 18일 이후에 되면은 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5월까지 넘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바람을 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심 그리고 3심까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내친다.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4월 초쯤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4월 초? 네,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가 희망 고문 4주 차여서 저희가 5주 차로 또 넘어가야 이제 되나. 이거는 뭐 사실 사람들이 불안하면 미신을 찾잖아요. 안 돼. 통계과학 뭐 이런 거. 이게 사주팔자. 사주팔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제 주변에도 용하신 분이 있는데 정수 선배도 누군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체포도 맞췄어요. 체포도 맞추시고. 체포 맞춘 분이에요? 네, 체포 날짜를 이분이 맞췄습니다. 체포 날짜? 네. 저기 그 윤석열. 무속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데 네. 이분이 4월 2일을 찍으셨어요. 4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4월 2일. 그래서 왜 4월 2일이에요? 4월 2일 날 투표 있는데 보궐선거. 이제 네, 이때가 재보선. 가장 그 운기가 안 좋다. 윤석열 씨에 대해. 윤석열의 기운이 가장 약할 때다. 그래서 그날 찍으셨는데 전 네. 이게 되면 이게 정말 맞으면 한번 사주를 보러 가려고요. 저는 안 봤어요. 제 사주를.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안심하시라.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저는 그래도 인용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안심당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박형광 기자의. 당연히 인용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저는 이 관점이 지금 좀 다른 관점인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어떤 법관의 양심, 우리가 사실 존중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옳아서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언론이 그렇게 보호하고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말하면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지기현 판사 사건 있죠. 네. 구속 취소. 그렇죠. 그 이후에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판사의 판단이니까 가만히 너네는 얘기 들어.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판사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세요 지금. 네. 다른 사람은 다 날짜로 계산해서 잡아놓고 있잖아요. 윤석열만 때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특수계급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특혜가 발생한 거고. 아니 이미 김건희 씨가 특혜가 됐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조사를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그렇죠. 출장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부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 이거는 너무나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주 무슨 그 뭐 기자들이 뭐 슈퍼위크 뭐 이렇게 표현을 슈퍼위크. 사법 맞아요. 슈퍼위크 얘기하면서 월요일 한덕수, 수요일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윤석열 내란 수교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이게 계속 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넘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고3. 그래서 이날은 학교를 가야 돼요, 애들이. 네. 그 주변에 제동에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자사고예요. 예.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목금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목요일은 이미 일반 사건이 잡혀 있죠. 한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목요일도 아니에요. 그럼 네. 남은 날은 이제 금요일 하루인데 그래서 4월 2일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무적으로 보면 예. 그게 지금 헌재가 일주일에 3개를 다룬 적이 거의 없어요. 사건을. 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 다뤘고 네. 목요일에 다루게 되면 네. 시한이 부족하다는 이건 정무적인 분석이고 예. 아까 그 사주팔자로 보는 거는 그분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4월 2일로 윤석열의 기운으로 이제 예. 때려 맞췄다. 근데 4월 2일은 투표일이에요. 음. 물론 이제 그 그 기초 단위의 선거이긴 하지만 뭐 군수 그리고 뭐 구로구청장 뭐 이런 기초 단위의 선거가 있긴 합니다. 예. 선거가 있어.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그날
뭐 개의치 않고 할 수도 있긴 한데 4월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국민이 눈으로 전 세계인이 눈으로 다 보았던 비상계엄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기일을 질질 끌면서 결정을 못 내린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장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그 선거심 사건이 무슨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연동시켜서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안에 윤석열 탄핵 기각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박형원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 거죠. 이제 내용이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날라간다 3심에서 뭐 요런 이제 30? 희망,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5월 날짜를 6월까지 끌어서 간다며. 그래 간다면 5월 6월까지 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8일에 사실은 그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예. 그 대통령 지명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렇죠. 대행이 아마 그러면 지명을 할 거고 당연히 윤석열 씨에 대한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6명이 그 인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상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기다리겠죠 더. 그 3심이 나올 때까지. 예. 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시간 문제죠.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약간 연성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그런 찌라시부터 포함해서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게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예. 봐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너무 지금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넓게 이제 조감도를 펼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어릴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있잖아요. 네. 그 책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인간이 그 농장에 있는 주인인 사람 인간이 너무 많은 동물들을 맷때리고 착취를 한다고 해서 동물들끼리 동물 해방을 선언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돼지 그 나폴레옹이 실권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착취하던 너네 하루에 쌀 10kg씩 받던 거 예. 나는 너네 착취한 거 포함해서 인간에서 뺏어와서 15kg씩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계속 말이 바뀝니다. 네. 나중에는 뭐 풍차를 지어야 된다. 뭐 왜 이렇게 우리 쌀을 안 주냐? 아니 뭐 저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말이 네. 바뀌면서 계속 동물들을 착취해요. 그 동물과 동물 간의 착취가 발생하는데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 똑같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계엄을 내려서 계엄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 77조 위반 초반부터 무조건 탄핵 사유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명징하고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그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무슨 논리를 막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들이대듯이 지금 우리 지식인들 소위 말해서 비겁한 지식인들이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뭐 구속 취소가 어떠니 뭐 날짜가 어떠니 실무정 다 말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고 헌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 파면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란죄 무슨 형량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을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총을 쏴서라도 예? 도끼로 찍어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장갑차가 왔고 예? 그리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날 밤에 저는 저 그죠. 로텐더울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게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게 더 이상 뭐가 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 미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2%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미세하게 실오라게 하나 잡아가지고 딱딱 풀리는 게 있거든요. 뭐 곽정군 사는 거니 진술이 바뀌었니 뭐 알겠어요. 그거 다 그렇다 치고도 윤석열은 자기는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 일단은 안 했다는 게 모른다 치고 그냥 화면에서 가면 저 군인들은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자기 제발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네. 대통령 제치고 자기가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저기를 저밤중에 왜 가겠어요? 말도 누가 안 지시했다고 되는- 저를 갑니까? 아니 저 보십시오. 바리케이트를 예? 국회 안에서 저렇게 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 바깥에 있는 군인들이 그리고 실제로 단전을 했잖아요. 5분 몇 초 그러니까 뭐 동안. 까다롭게 지금 저희가 보시는 데가 저희가 어디냐면요. 국회의장실 들어가는 바로 네. 그 3층 본회의장 출입구입니다. 예? 의장실 들어가는 복도예요. 그 아, 여기는 소름 돋네요. 예.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저기 여기는 딴 데 같은데 여긴 국회가 아니고 그 선착장 거기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 제거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연동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 여부를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동시에 둘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든가 말든가 이제 이런 요구나 주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오늘 아침 그러니까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올린 글 같은데요. 이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윤희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합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흘러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2심 재판하고 그러니까 선고랑 사실 이건 별도인데 지금 헌재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극우파들이 계속 헌재를 한쪽으로 끌면서 이게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건 추정이지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합리적인 추론한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긴 네. 하죠. 왜냐면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왜 늦추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로 내부에서 그러면 기각이 너무 강하다, 기각의 어떤 기운이 강하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미루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미루는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어떤, 무슨 김기춘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올랐었는데. 네. 예.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교수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법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인이 그거를 본인도 굉장히 잘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헌재에서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대학의 교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있는 가까운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 동호회, 그렇죠. 뭐 네. 이제 이런 서울법대 동기회, 네.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뭐 기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법적 교수님이 카르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 많이 받아. 오히려 거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라고 예.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에 구속 취소 사태 나던 바로 그날 석방되던 날 양부남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규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사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규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걸 느닷없이 윤석열 원포인트로 이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다라고 이제 양부남 의원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고검장 출신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아직 실체가 누군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추단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되게 굉장히 다각도로 아마 압박이 좀 들어갈 겁니다. 뭐 한 명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여러 그룹들의 여러 의견들이 뭐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추정해 봅니다. 저도 한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알기는 쉽진 않네요. 약간 프리메이슨 같은 약간 비밀 단체 결사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 결사 단체? 네.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신 대로 친이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랑 좀 달라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예, 박근혜 때는 그리고 여당이 분열돼서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서 약간 세력이 이제 고립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소위 친박 세력이. 근데 지금은 초반에 친이 쿠데타 해놓고 했는데 지금 이 사후 처리를 하는 모든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검찰총장, 그렇죠. 뭐 대법원장, 지금 현재 대법원 인사 시스템 등등 입법, 행정, 사법이 윤석열의 임명장을 받은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사고 친 사람과 해결한 사람이 똑같은 거야. 사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치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누군가 컨트롤이 딱 하지 않아도 이심 전심 전심 이런 게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고 네. 그 기류에 단초를 준 거는 세이브 코리아 극우 집회.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지율 좀 올라오네. 처음에 막 9% 10% 하다가 30% 우리도 탄핵 반대해도 되겠네. 여기서 지금 약간 기세등등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세력이 있다고 우리도 믿는 세력이 있다. 예. 그러면서 국회에 군인 투입한 것도 민주주의 의사다. 국회 군인 투입 왜 안 되냐? 예. 계엄했으면 투입해도 되지. 지금 사실은 전환길 씨 지금 극우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헌법상에서 냉정히 말하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시키는 세력을 탄핵 반대라면서 인정하면서 그런 나라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이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다만 박근혜도 비상계엄을 검토했었죠. 조현천 문건을 네, 통해서. 검토했었죠. 지금 보면 김용현 등이 검토했던 내용은 물론 이제 훨씬 과격하지만 조현천 문건에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변천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 민주 진보 진영은 상식과 법리, 헌법 질서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 너무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예, 법률에 따라 이런 결정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성숙된 사회야.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니까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황당한 결정을 지규현부터가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게 뭐 이를테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거대한 무슨 뭐 이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걷어내는 그런 어떤 그 분기점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이 12.3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만 100명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찰 인사만 하더라도 150명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반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예측이 좀 떠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네. 법원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그 선거법 네. 이게 이제 본질은 선거법이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한쪽의 의견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말하면 그때 정규재 논설위원 이분도 그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동조하는 게 선거법이란 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유승교사니 선거법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로 이렇게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거 도중에 토론하는 과정 또는 방송에 나와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NN이나 팍스뉴스 이런 데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동안에 맞아요. 밑에 팩트체크 한 40개씩 올라와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명예형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뭐 플로리다에서 내가 뭐 GDP 몇 프로 올렸다.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럼 그때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네. 망신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의 공약을 믿지 마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선거란 게 여론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이걸 콕 꼽아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너 안 돼, 너 거짓말했네, 대통령에서 내려와, 후보 피선거권 박탈이야, 10년간 나가지 마.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에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거법 자체가 사실은 법이 악법적 측면이 있어요. 네. 이건 법으로 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지금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할지언정 잡아채서 선거를 못 나가게 한다. 이건 여야 막론하고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니까 이것도. 네. 검찰이 찍으면 그 사람 정치 못합니다. 막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너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많은 것인데 뭐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걸 못할 정도의 수준의 나라는 아니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야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총선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재선거에 환영한다. 이런 글을 뭡니까 이거는? 김민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신 나가지고 거기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와중에 총선을 다시 하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발언인데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알겠는데 저도 민주당이 뭐 이렇게까지 무리수는 좀 안 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너무 이렇게 굳이 네. 예, 뭐 진짜로 다시 할 건 아니잖아요. 뭐 그 현실적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현주 취재해 의원이 보니까 좀 어때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 총사퇴까지는 지금은 아직 타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좀 반발짝 빠르게 나간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형편없는 정국화에서 사실상 독재 정권인데 네. 이렇게 망가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네. 나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갈리는 게 이게 적절한가, 이 적절성 문제와 효용성 문제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다수는 어떻게 말하면 내란을 제압해야 되는 지금 시기예요. 예, 다수당의 지금 이 지위를 지키면서 현재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죠, 매듭을. 저도 관련돼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민주당 안에 그 어떤 컨센서스도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현주 최고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니 본인에게 직접 문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 또 정치인 그리고 또 상식을 갖고 있는 올바른 언론인 그리고 직역의 모든 국민들께서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금은 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에게 분명하게 국민적인 요구를 내란에 대한 심판을 당신들은 안 할 거냐라고 묻고 그리고 확약을 받아내야 된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확약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 국민적 불안이 좀 감소되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환율도 잡히고 물가도 잡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불안정하긴 해요 지금. 그렇죠. 네,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너무 사실을 직격하네. 역시 기자님이시네. 그냥 안 넘어가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제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있으니 뭐냐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그리고 외교부 연이어서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최초 폭로를 한 건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 심 총장의 자녀인 신모 씨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이 되었다. 물론 외교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취재해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비단길을 외교부가 깔아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그 심우정 그러니까 총장님, 네. 총장 그 즉시 항고 안 할 때 네. 요게 이제 뭐 커뮤니티나 또는 이쪽에서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이건 잘못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우정 총장 그 가족들 지금 재판관들 털듯이 네. 어느 쪽에서는 약간 가족들 신상털이도 SNS에 있었거든요. 네. SNS 많이 올려가지고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일단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예, 한정희 의원? 네. 한정희 의원을 저희가 지금 방금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의원님 네, 나와 계십니까?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또 취재 편의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연이어서 채용되었다. 물론 그 외교부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외교부에 저희가 뭐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자료를 일단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서 주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질의할 때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답변한 내용 보면 일주일 전에 주일에서 만나가지고 확인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준비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는 있는 자료와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의뢰를 주신 네. 그 부분을 제보자라고 예. 할 수 있죠. 네. 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에 들어올 때 어쨌든 자격이 안 맞는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왜 자격이 안 맞는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2021년부터 그 해당직을 만들어서 계속 채용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사이트에서 파악이 되는 건 21년 이후부터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채용 조건이 뭐 한 번도 변하지는 않았는데 늘상 석사학위 소지자. 네.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석사학위는 그럼 어느 분야냐 하면 교육학, 경제학. 경제학은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은. 예.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이분이 하는 연구원이긴 한데 다급 연구원인데 기간제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 국립외교원이 교육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거예요. 교육 지원 업무 그리고 서포터즈 지원 업무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든지 사회학을 했든지 교육학을 했든지 요 학사 과정을 거치고 난 뒤 한 2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네. 이 두 가지 하나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심우정 총장의 딸은 석사 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석사 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고 아마 졸업 예정자. 근데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석사 학위 소지자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자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면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채용 공고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 응시를 하는 응시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정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는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로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데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우정 총장의 딸은 졸업 예정자. 네. 왜냐면 이게 1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네. 졸업 예정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죠. 그리고 11명이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서류 면접에도 통과가 되고 해서 11명을 두고 면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나머지 10명을 제치고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아니 채용 조건에 애초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졸업 예정자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교육학을 했는지, 뭐 사회학을 했는지,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는지, 그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실무 경험이 해당 분야에서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그러면 2년 이상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서류 전형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채용이 되어서 어쨌든 의혹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게 정말 재미난 게 채용 공고에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였습니다. 네.
채용 공고상에는. 근데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해요. 네, 3월 29일이 그런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금요일. 업무 시작을 금요일에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29일 출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이걸 월급제를 받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압니다. 3월 말이라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근무를 하는 격과 그러면 이제 3월 29일, 30일, 31일, 토요일, 일요일 어쨌든 이제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네, 급여의 일부분이 나가죠. 어쨌든 일계산을 해서 나가고 또 하나는 나가죠. 복지 비용의 경우에는 어쨌든 해당 달을 근무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해당 달에 해당되는 복지 비용이 또 어쨌든 책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찌 보면 이제 뭐 편의를 봐준 거죠. 진짜 그렇겠죠? 꼼꼼하게 챙겼네. 근데 그 외교부에서는 특혜 채용 없었다.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외교부의 이런 주장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원은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그 당시 국립외교원 그 채용 공고에 났던 것을 조회를 한 분들이 한 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외교부 사이트에서 와. 뭐 이렇게 혹시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인가를 찾기 위해서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사람, 또 국립외교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사람 다 합치면 한 7,000명 정도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증명을 아직 갖지 못하거나 해당 경력이 2년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나는 자격 조건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제 채용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애초에 포기한 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역시 외교부에서 연구원 자리를 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공무직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직원이에요. 외교부 직원인데 여기는 처음에 이제 공고가 나올 때는 경제 분야로 공고가 나갑니다. 정책 파트의 1인을 연구원을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해서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건 나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해요. 쭉 해서 채용 공고를 해서 채용 진행을 하고 서류 전형에 통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도 치고 그리고 면접까지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에 대해서 면접까지를 진행하고 이 사람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심우정 총장 딸 합격을 위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는 하죠. 예, 아니라고는 합니다.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재공고를 내면서 분야를 바꿔요. 경제 분야가 아니라 정치 분야로. 정치 분야로 분야를 바꾸고 다시 공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이제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지난해 이미 검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분야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분야하고 군사 그 방산 분야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분야를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정치 분야로 국제 정치 분야로 해서 그래서 뽑습니다. 사람을. 심우정 딸을 뽑은 거다. 그리고 심우정 딸이 뽑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분야를 변경한 것은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는 누구나가 다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야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어쨌든 해당되는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채용 공고에. 그런데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정치 분야의 실무 경력을 2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국립외교원의 교육 운영 지원을 한 것이 정치 분야의 실무 경력에 해당되는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8개월입니다. 그거 말고 뭐 여기저기서 인턴십을 하거나 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정치 분야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거는 그 채용을 앞두고서 그 채용에
이것도요, 그 외교부 사이트에 이 공고가 올라가고 난 뒤에 1차 경제 분야의 석사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조회를 한 사람들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네. 그 다음에 2차 다시 이제 공고 조건을 바꿔서 정치 분야라고 하는 분야로 바꾸면서 했을 때도 네. 여기에도 이것을 조회한 부분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가를 봤을 것이고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실무 경험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정치 그렇죠. 분야에서 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 제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의원님 지금 그 댓글창에 자녀 수사의 기준은 조국이다. 이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미 한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경험치가 있죠. 네, 그래서 고발을 하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해라. 더 하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이 사건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일단 외교부와 외교원이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자료를 갖고 와라. 왜 자료를 갖고 오지 않느냐.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료 제출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응시 조건을 바꾼 것, 그러니까 분야를 아예 바꾼 것, 이게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저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도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2024년에 이것은 결정해서 25년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한 달 새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냐. 특히나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경제 분야와 관련한 통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경제 분야와 관련한 부분들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텐데 이것을 갑자기 정치 분야로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인지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해당되는 분야의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말 폭넓게 인정을 할 것인지 그냥 뭐라도 했으면 그냥 다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취준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우정 총장 딸과 관련된 의혹은 오늘 전화 인터뷰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올 걸로 보이고 관련돼서 의원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셔서 상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긴급하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놓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자들도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이 근데 되게 인상 깊긴 하네요, 정말. 댓글? 아까 읽어주셨던. 그 자녀 수사의 기준은 조국이다. 중요하죠. 지금 108배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감옥에서. 이거는 2010년에 그때 MB 때 유명한 외교부 장관 그 외교부의 딸 특혜 채용 돼가지고 나중에 이 한 명만 이제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임용 포기했어요, 실제로. 그 딸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임용 포기했다는 거는 조사가 들어가면 특혜 채용이라고 드러날 확률이 높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장관이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원래 고위공직자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음서제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외무고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고위 그 자제들 중에 시험은 합격 못 하겠고 근데 이게 꼼수를 쓰는 거죠. 꼼수를 꼼수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특례 입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자격 채우고 아버지가 하고 외교관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격 채우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 공고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걸 이용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용하면서 자격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조건까지 바꿔버렸다. 경제 분야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특혜 채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더 이상 입이 아파요. 공정과 상식 말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이런 정도면. 그리고 자녀 수사는 조국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기준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에. 예. 네, 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반론권 차원에서 외교부 그리고 검찰 심우정 총장 측에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취재 편의점에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반론권 받아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말씀. 아니 이 마지막 질문에 원래 오세훈 시장이 그 행정대 집행한다고 맞아요. 뭐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게 저는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오세훈 시장 쪽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탈출하고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고 다른 캠프로 넘어가려고 타진하는 분도 있어요. 그 호재로 망했죠. 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김한정 그 후원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불었다. 그 불려고 작정하고 간 건 아닌데 좀 말렸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 정도 좀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지막 하나만요. 이게 저는 헌재와 현재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 포함해서 지식인들에게 다 똑같은 말 하고 싶은데요. 아니 왜 그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대통령실한테는 그렇게 피고인 위한다는 판결하고 그렇게 신주단지 떠받들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정말 법치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지금 사실상 내란 세력과 이제 거의 동조하는 다 이런 걸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누굴 만나는데 요거만 짧게 딱 1분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윤석열 그 개엄한 날 있잖아요. 12월 3일. 네. 그게 대통령 당선된 날로부터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인가요? 1000일입니다. 이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처음에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자 수색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3월 9일 대선이라서 3월 9일부터 2022년, 2025년 12월 3일을 하니까 1001일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제 그걸 제보해 준 사람이 있어서 아닌데 하니까 야 당선 투표는 3월 10일 새벽 6시에 됐잖아. 그러니까 표가 까져가지고 0.74%라서 윤석열이 당선된 확정된 날이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딱 세잖아요. 딱 1000일이에요. 이 사람 계엄? 주술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네. 이거 심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국정 자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빠져나갈 때는 다 법치 논리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은 다 주술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또 트입자 하나 더 말할게요. 의대 직원 2,000명 있죠. 네. 이거 제가 브리핑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왜 2,000명이냐 논란 많았죠. 이거를 하도 낭설만 하길래 제가 의협 비대위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직도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대 정원이 3,058명이에요. 전국에. 근데 2,000명을 늘려서 5,058명으로 늘리려는 게 정부 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2,000을 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란이 뭐냐. 왜 2,000을 더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학이 30몇 개 쫙 있거든요. 세보면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그 대학 중에 하나 불러드릴게요. 한림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76명이에요. 정원이. 근데 늘리는 인원을 24명을 늘려요. 그래서 100명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원래 76명이었어 정원이. 그래서 2,000명 늘릴 때 플러스 44명을 해서 120으로 맞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죠. 아니 왜 100하고 120 이렇게 쭉쭉 맞추냐 하니까 의대 정원이 편입도 있고 뭐도 하다 보니까 끝전 있죠. 그러니까 이 끝자리 수가 다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비하는 김에 다 0으로 맞춘다. 그래서 150, 100, 120, 200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상해. 강원대는 132명이야. 그 수많은 대학 중에 강원대만 132예요. 다 0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원대만 기존에 49명에서 83명을 더하는 거예요. 132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것도 130으로 맞추면 되지 않냐. 아니 어차피 0으로 맞춘다며 너네가 그 편하게 0으로 맞춘다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편 이상 0으로 맞춘다길래 강원대만 132 하지 말고 130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하니까 정부 측에서 당시에 제가 총리실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왜? 132를 여기서 끝자리 2를 빼잖아요. 2,000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1998이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998은 안 되고 무조건 2000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게 아니고서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가 얘기가 안 돼요. 실제 표 나와 있다니까 보세요. 이게 주술 정권이에요. 무속 정권이고. 제가 그래서 계엄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1000일. 의대 정원은 끝자리 중에 강원대만 132를 끝까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 2를 떼는 순간에 1998이 되거든. 어차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2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998은 되고 왜 2000만 됩니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확신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주술과 어떻게 보면 무속으로 농단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내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끊임없는 어떤 갈라치기나 뭐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면 기자, 언론인이면 언론인, 또 법률가면 법률가, 정치인이면 정치인, 학생이면 학생, 모든 시민들이 총단결해서 이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폭도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앞서 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을 때려부시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세력은 크지 않습니다. 네. 예.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질서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하면서 타협적 태도로 국정을 운영해가는 민주공화국의 본령을 지켜가는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아무 때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문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통해서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사람 용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끊임없이 드리는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 우리 이정주 기자님께서 잘 분석해 주신 대로 이 정권의 본질은 주술 정권이고 내란 사범이다. 이거에 대한 정리 없이 정치적 고려로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4월까지 5월까지, 6월까지 계속 늦춘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는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이거 역사의 기록에 말씀을 남기고 엄단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압박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분들도 지금 제가 말했던 2,000명, 1,000명 알겠어요. 이게 주술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알아서 해명해 보시고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나 법적 사법 관료들도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재반 조건들 다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기자님들 정말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현장에서 용감한 취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